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한가람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말고사가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람고 담당하고 있고요. 영어를 전공을 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이 워낙 많기도 해서 진학 지도를 같이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다수의 진학 관련 입시 전문가 과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험 범위는 지난 중간고사하고 비슷한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범위가 많지는 않았죠. 교과서 1개과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특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이게 작년에 나온 교재인데 여느 이전의 수특라이트들에 비해서는 지문의 난이도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이 독해 연습에서 4, 5, 6강, 이게 지문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시험 범위, 그리고 이제 추가 어법 자료라고 하는데 추가 어법 자료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었고 관계대명사에 관련해서 어법 자료가 나왔지만 실제 어법 문항은 관계대명사에 관한 것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가람고가 어법 문항에 대해서는 프린트가 이렇게 시기별로 나가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학년 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법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듣기가 지난 시험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 1회, 실전 1회 부분이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실전 2회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외부 지문이 있었는데요. 늘 그렇듯이 외부 지문은 어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가람고는 늘 그렇지만 중간고사는 선택형과 서술형이 있고 기말고사는 100%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전 문항, 총 34문항이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듣기가 이제 7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 역시나 수능 특강 라이트에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외부 지문도 이제 어법으로 다 활용이 돼서 나왔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이 없으니까 변별력을 낼 만한 구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역시 100% 선택형이었던 것처럼 이 지문을 변형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수능 특강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그냥 다 변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이기는 하지만 100% 선택형이긴 하지만 문항수가 조금 있는 편이고 읽어야 되는 텍스트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분명히 봤던 내용이지만 자기가 봤던 것과는 다른 문장, 다른 어휘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를 했고요. 물론 다 객관식이긴 했지만요. 이번 듣기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앞에 네 문항 정도는 아주 쉽게 선택지도 한국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단순하게 내용에 대해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풀 수 있는 평이하게 출제가 된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듣기 문제들은 이 마지막 말에 이어지는 남자 또는 여자의 응답 찾기, 이게 이제 보통 아이들이 듣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한데 응답 찾기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아이들에게 처음에 제시된 그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의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응답 찾기로 변형을 한 것이 아니라 응답 찾기의 내용으로 들어갈 나머지 선택지들 그리고 그 정답은 실제 처음에 아이들에게 공지된 시험 범위와는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변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스크립트로 들려주는 내용을 변형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그 응답 부분은 그냥 묵음으로 처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실제 아이들 시험 범위로 나왔던 원문과는 다르게 출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문제로 내어놓고 그 응답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보지 못했던 내용, 좀 다른 방향, 처음 보는 내용으로 마지막 응답을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문제는 변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을 깨려고 그랬는지 듣기 문항에서도 나름 변형을 추구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별거 아닌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워낙 그 긴장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듣기가 이제 원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응답 찾기를 하는데 선택지가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스크립트에는 없는 문장이 선택지로 나왔네?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당황? 내지는 뭐 충격? 이런 것들은 시험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응답 찾기에 대해서 원문과 다르게 변형을 하는 이런 문제의 출제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어법이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특이죠. 네, 전문항 지문 변형이 있었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패러프레이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문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고 원래도 좀 그렇지만 이 선택지에 읽어야 하는 분량 자체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일치불일치를 영어 선지로 내는데 그 선지 자체가 뭐 4줄, 5줄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이 오지선다형이니까 5개가 있다고 하면 지문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읽어야 되지만 이 선택지 내용을 읽는 데에도 지문 하나 정도를 읽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렇게 좀 변형을 많이 한 또 이전 시험에서는 어떤 문항은 변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항은 변형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수특 라이트에서만큼은 적어도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지문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으로 아이들이 뭐 골라야 하는 문장이나 빈칸 같은 건 당연히 변형이 되어 있고 그거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텍스트들마저 원문하고는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그렇듯이 어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그 어법으로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어법 문항이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선택지가 많아요. 이게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지선다형이죠. 오지선다형인데 아이들이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혹은 어법상 맞는 것의 개수를 찾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건데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선택지, 문항 수, 문법에 관련된 선택지는 뭐 10개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틀린 것들을 골라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안 그래도 외부 지문이라 어렵고 안 그래도 어법이라 어려운데 그 읽어야 하는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풀 수 있었던 또 그런 것들이 마지막 문항으로 시험 맨 마지막 문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요소가 되곤 했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지문에 대한 변형이 한가람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명히 내가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하는 식의 어떤 문장과 어휘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아이들이 보는 EBS든 뭐 다른 문제든 그 지문이라는 건 영어의 원서나 어떤 뭐 논문이나 기사나 기고문에서 발췌를 해서 그 특정 부분만 가지고 문제가 이제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가끔 다른 학교들도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원문을 검색을 해서 이 아이들이 보는 지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원문에서 추가적으로 발췌를 해서 내용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객관식 12번 문항이 내용일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이거는 내가 봤던 지문인데 뭐야 이런 부분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그거는 발췌되는 원문에서 더 추가적으로 가져온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했던 지문보다 길이가 뭐 2배 정도 길어지기도 했고 그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항이 밑에 선택지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다시 쓰는 그런 패러프레이징도 물론 있지만 어떤 그 발췌되는 원문을 더 덧붙여가지고 전체적인 분량을 증가시켜서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뺏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고요. 역시나 뭐 이 지문에 대해서 상세히 자세하게 단지 이제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로 제시된 텍스트를 단순히 해석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변형을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일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읽어야 될 영문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다 원문에서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니까요. 게다가 뭐 요약문 유형도 이번에 좀 많았던 특징이 있고 이 요약문들도 여느 요약문보다 훨씬 길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읽어내야 하는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었던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지문에 대해서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딥하게 읽어야 되는,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법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또 마지막 부분에 문제가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은 언제나 뭐 흔들리지 않는 등급을 점수를 유지를 하고 또 역시나 객관식으로만 100%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뭐 그렇게 많은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안 그래도 이제 변형도 많이 하는 데다가 이번 시험에서는 원문에서 발췌된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길이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선택지를 길게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또 읽어야 될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요약문 같은 경우도 여느 요약문보다 훨씬 더 길게 구성을 한 그런 문제를 여러 문제 냈거든요. 결국 많이 빨리 읽어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범위였던 걸 생각을 하면 처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어 알고 문장 구조 알고 해석할 수 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텍스트들이 문제로 나오니까요. 변형도 했고 추가적으로 읽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뭐 해석만 해주고 문제 풀어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구조가 정말 한가랑고는 아닙니다. 이 단순히 암기는 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이 지문이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는지까지 여러 가지 방면의 표현 방식들을 다 습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야기하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 내에 있는 주요 어휘들의 유의어, 반의어까지도 폭넓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휘 추론 문제랑 내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요약문의 선택지 이런 데서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확장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분석이 아이들의 내신 수업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문장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뭐 주제만 안다 내지는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요. 표현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그런 매번의 경우의 수들마다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세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범위들이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법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은 걸 제시하지도 않고 또 이 뭐 학년별 누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여태까지 아이들이 배웠던 모든 문법 사항에 대해서 외부 지문으로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지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어떤
피상적인 개념으로만 알아서는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고요. 이 문법 개념이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화될 수 있어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만 문항이 뒤에 나오는 그 어법 문제들을 빠르게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문법을 따로 막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뭐 시험 범위들, 교과서든 수능 특강 라이트든 이런 그 지문들을 공부할 때 이 문장에서 비록 여기서 문법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장의 문법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즉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텍스트를 공부할 때 문법 공부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시험 범위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문법을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 내에 우리에게 익숙한 지문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공부가 여실히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한가람고 전문반 내신 수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신에 대한 완벽한 분석입니다. 저는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문제를 마냥 많이 풀리는 그런 수업은 철저히 지양을 합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최대한 다각적으로 깊게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서 지문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물론 여기는 어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나 변형이 많기 때문에 어법이든 어휘든 어떤 문장이든 아이들에게 최대한 변형을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납득을 시킬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듣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험 직전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역시나 그 듣기 지문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최종 자료로 제시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확인 테스트인데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으면 그거를 토대로 제가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기본적으로 어법어의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한가람고 시험에 맞는 그런 테스트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복습 노트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추가적으로 복습 좀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 수업으로는 그 각 지문마다 결국은 각 문제마다 그 유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글의 종류, 그 다음에 이 글의 논리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단순히 느낌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정답을 찾는 연습. 사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게 결국 뭐 내신이든 정시든 우리 아이들이 수능형 영어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고 평소 문제를 볼 때 주제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법이랑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데요. 구문 분석, 그 다음에 어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경향성을 판단을 했을 때 중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출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능 때도 마찬가지로 확인 테스트, 복습 노트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진학 지도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부터 정시까지 아이들이 그 학생부에 기입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자기소개서를 쓰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에 지원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면 정말 네, 물심양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상담을 다 진행을 해주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 대학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다른 데 가서 그 진학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봐도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더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제가 쌓아온 경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시기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측면, 진학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클리닉 같은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좀 그 문법을 독해에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특강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피상적으로 아는 어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 독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실전적인 연습을 하는 특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내신이나 평가원에 대해서 출제가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간단히 경향성을 좀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결국은 독해를 잘할 수 있는 어법 능력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되느냐면 한 중위권 정도 내신은 뭐 한 4, 5등급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3등급이야 좀 어느 정도 기본을 다질 필요가 있는 그런 등급의 친구들이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문법을 공부를 해왔을 텐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다든지 또 뭐 이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특강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가람고 시험 분석과 향후 학습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